성공은 소중한 것이지만 성공한 이후에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 성공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왁자지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날이 너무 좋네요. 지금 바깥이 환히 보이는데 완전 봄 날씨입니다. 야, 경서 스포츠 센터 이게 어린이 레슨 뭐 이런 게 가지고 PPL인가요? PPL이 아니고 막 이렇게 네, 차량이 지나가네요. 네, 저는 오늘 사장을 맡은 임세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토요일에 새로운 손님이 오셨어요. 저희 김종욱 박사님 모셨습니다. 예, 네. 왁자지껄의 안주를 담당하고 있는 김종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오늘 분장을 좀 안 하셨습니까? 얼굴이 조금 자연스럽네요. 아, 예, 저 얼굴에다 떡칠을 하면 네. 매우 이상한 모습이 나와서 좀 자연스럽게 내추럴한 모습으로. 아, 근데 할 걸 그랬나요? 이상하게 하도 하죠. 박사님 보니까 평소에 우리 저녁에 저 가양역 근처에서 네. 폭탄 마실 때 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너무 자연스럽게 보였던 그 모습하고 똑같아서 매우 익숙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많이 마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괜찮으신 변희재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제가 왜 괜찮냐고 말씀드렸냐면 변 대표님이 지난주 화요일에 수요일인가요? 뭐 하여튼 수요일에 이제 잠이 안 와가지고 소량의 이제 수면 유도제를 먹었는데 정량의 4배를 먹었답니다. 치사량을. 그래서 어제 아침에 잠이 약간 비몽사몽하게 이제 뭐 방송을 가셨다고 지금 방금 얘기하셔서 이제 제가 웃겨가지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괜찮으시다고 지금도 하네요. 약간의 약기운이 남아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정상량의 4배를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목요일 오전 서울의 소리 방송에서 네. 그 사실은 2시에 수면제 먹고 일어나는 게 기적이라는 게 못 일어나야 되는데 네. 일어나서 막 실려서 가서 딱 앉아 있는데 이제 거기 안진걸 소장이랑 저 유영아 박사 딱 보니 상태가 안 좋으니까 네. 질문을 안 했어요. 그래서 40분 동안 앉아 있다만 나왔고 네. 기억이 안 나. 그리고 이제 일로 스픽스로 넘어와서 박진영 교사가 1대1로 해야 되니까 해야 되잖아, 말을. 예. 뭔 말인지 기억이 안 나. 하긴 했는데. 그래서 그날 별 사고 한 났는데. 오후 정도에 깨가지고 방송했고, 아직도 이제 그 좀 졸림기가 남아있네. 그래서 수면조제가 그렇게 무시무시하구나.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이게 약이 너무 작아서, 예. 너무 작아서 나는 좀 죽지만 먹었거든요. 네. 큰일 나겠다. 조심해야죠. 아니 근데 진짜로 많이 드셨으면 정말 혼자 사시니까 발견도 못 할 거 아니에요. 아, 병원에 그렇게 심한 얘기까지. 아니, 하세요. 병원에 발견을 못 가야- 잔다 그러고. 병원에 가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어제 유튜브 채널마다 변 대표 몸 안 좋다고 네. 걱정하는 아. 그 고객들의 댓글이 엄청 많았어요. 예. 희재야 정신 차려라, 희재야 일어나라, 다시 보고 싶다, 막 이런 것들이 아니, 엄청 대부분 올라왔더라고요. 전날 술 먹고 그 헤엄거린 줄 아는데, 예. 수면제. 네, 맞습니다. 사실 오늘 얼굴도 보니까 조금 좀 불편한 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 상태가 같아요. 약간 무슨 막 그 독약 먹은 느낌이나 네. 뭐 독이 안 빠진 느낌.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수면제 먹으면 안 되겠구나. 한번 처음으로 먹어봤거든요. 조금 드셔야 돼요. 원래 처음 드실 땐 반 정도. 너무 약이 작더라고. 원래 작아요. 수면제가 원래 레벨을 작아요. 하셨다고 하니까 네. 지금 아유, 아, 드셔보신, 얘기하지만 맞아요. 네. 드셔보신 거예요? 수면제를?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봐서. 저는 사실 불면증이 좀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너무 잠이 안 오면 조금 처방받아서 먹었어요. 예, 뭐 저한테도 질문을 하셨다고 치고요. 네. 저는 뭐 정기현 대표님 소개를 맞아.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수면제와 관련해서 생긴 걸 보십시오. 먹겠습니까? 그냥 뭐 떨어누우면 자는데. 베개 대변 그러니까요. 주무시는 아유 반갑습니다. 정기현 정교환이고요.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네. 이렇게 건강하게 모시고 방송하게 돼서 예. 반갑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진짜 약을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근데 저희가 또 술이나 약을 안 먹고는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요새. 예. 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개판이니까요. 네. 저희도 개같이 살아야죠. 아무래도. 맞아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임 사장님 근데 네. 오늘 왜 우리 4명밖에 없어요? 오늘 저희가 이제 좀 조촐하게 이렇게 또 내부만 모셨는데,
아마 래퍼이신 분이 빠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마 저희가 말할 포션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건 좀 다행인데 저 양문석 박사님이 예. 오시기로 했는데 혹시 이분도 혹시 약 드시고 혹시 못 나오시는 건가요? 요즘 활약상을 보니까 양문석 박사님요. 네, 경남 장례에 지금 보궐선거 있는 맞아요, 모양인데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창녕 군수 후보로 민주당 후보가 나갔는데 네. 선거가 재밌게 됐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그 뇌물 사건으로 군수가 사퇴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아, 공천을 안 무소속으로. 했어요. 아.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여권 후보가 무려 4명이 나오고 야, 네, 여권에서요. 민주당 후보는 1명이 나온 거예요. 야, 되겠다 그러면. 그래서 지금 한 25% 정도 득표하면은 당선인데 네. 이분이 한 20% 넘었대요. 아. 그래서 양문석 박사가 요즘 거기 갔어요. 원래 본인이 트레이드 마크가 있습니다. 네, 됐다. 그건 됐다. 윤석열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죠. 턱 검어라 이거죠. 됐다. 됐다 이러면서요. 네, 네. 그 후보 성함이 세영석 뭐 그래가지고 유세 다니시구나. 김두관 의원하고 막 양문석하고 그냥 헤매고 다니는구나. 그래가지고 예. 엄청나게 훈련하시는데 네. 오늘 일정이 또 그쪽에서 네. 생겨가지고 아쉽지만 스픽스에서 못 나오고. 네, 좋은 중요한 결과가 일하고 나왔으면 계시네요. 좋겠습니다. 진짜 좋은 예.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양문석을 대신해서 네. 기회가 왔으니까 우리도 됐나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텐션을 올려서 예. 오늘 토요일 밤에 20만 달성하도록 한번 해봅시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런 제발. 발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제가 발언하면 20만이 안 될 것 같아서. 네, 뭐 저희가 이제 할 주제가 너무 많죠. 뭐 최근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일, 우리 박사님 먼저 또 랩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저는 뭐 가장 인상적인 문제는 네. 한일 강제징용 문제를 빼놓을 수 없는데 전 또 하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네. 전원회의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선거법 맞습니다. 문제인데 전 이 선거법 문제가 진짜 그야말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정치권에서 퇴출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한 자들이 이 선거법 제도를 통해서 네. 다시 완고한 기득권 권력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전 이 문제가 우리가 아주 신중하게 봐야 될 대목이라는 그 생각이 들어요. 선거법대에서 위험성을 얘기하는 게 저희 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데 가면 다른 데 위험성을 가면은 얘기 안 된다 그래 다 안 된다 그러고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자, 그러면 저희 김 둘만 박사님은 위험하다 그런 것 같아요. 중대 선거구제로 갈 수 있다 없다 아니면 가야 한다 말아야 한다. 저는 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대선거구제로. 예. 그러니까 소선구제도가 매우 문제가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 소선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소위 태극기 같은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나쁜 태극기들, 아니, 변절자들. 그런 사람들이 제도권 진입을 할 수 없도록 또 규제하는 측면에 힘도 있어요. 그리고 네. 정당이 규율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대 정당이 딱 있게 되면 정당 내가 네. 건강하게만 움직이면 규율을 가질 수 있는데 네. 만약에 다 늘어놓게 됐을 때 소위 우리 정치에서 건강한 자양분보다는 이권 카르텔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여권이나 야권이나 다 비주류가 지금 가장 책임지는 자리에 있어요. 이재명 맞아요. 당대표가 주류였습니까? 맞아요. 비주류였죠. 네, 네. 주류들이까지 완전히 지금 떨고 있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윤석열 대통령 주류입니까? 비주류였죠. 그렇죠. 그리고 여의도 되게 싫어하죠. 그러면 이 중간에 있었던 구세력들 같은 경우 앙시앙 레짐들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구조로 가게 되면 공천 못 받을 거 아니에요. 날아갈 거 아니에요. 검찰 눌러 집어넣으면 소위 그런 사람들 내치겠죠. 네. 이쪽도 마찬가지인데 소위 친문 386들 계속 오랫동안 진짜 그 나물 아래서 계속 정치를 유지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국민들이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치려고 하는 걸 막아내야 되잖아요. 제일 좋은 법이 뭐겠어요? 선거구제 바꿔가지고 중대선거구제든 대선거구제든 바꿔서 자기들 뭐 지명도 높고 자기들 파워 있으니까 그 공간에 집어넣거나 안 되면 옆집 만들어서 네. 옛날에 밖에 나가면 추웠잖아요, 너무. 네. 근데 지금은 추운 게 아니라 집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 가면 뭐 예를 들면 잘 살 수 있는데 뭐. 근데 본인이 정치학 전공자고 지금까지 제가 정치학에 네. 공부는 많이 안 했지만 그래도 막 견눈질하면서 대충 박사학위 수료까지 한 과정을 생각해 보면 대다수 정치학자들이나 정치인들이 중대 선거구제를 통해서 좀 다당제로 빨리 가야 한국 정치가 좀 갈등 구조에서 뭔가 좀 협치와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일관되게 주장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었는데 최근에 새로운 연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소선거구제의 양당 구조를 가지고
매우 규율 있는 정당이 됐을 때 훨씬 더 정치가 잘 돌아가더라. 그러니까 다당제가 좋은 줄 알았더니 다당제가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다당제라고 하는 구조 자체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이게 잘 유지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광범위한 중산층이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경제가 좋았으니까 중산층들 같은 경우가 여유롭게 살았고 정치적인 판단들을 잘할 수 있는데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극단적인 요구를 하는 사람들의 정치로 훨씬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보다 중앙이 튼튼하지가 않고 옆에가 튼튼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다당제라고 하는 것이 이런 세력들이 훨씬 더 살기 좋은 공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선거구제를 바꿔야 되는 거지. 그냥 정치학 언론에 나와 있는 다당제가 되게 되면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으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이해 요구를 대변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접근 자체들은 매우 라이브한 접근이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 대표는 어떠신데요? 지금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 찬성 근데 반대로. 우리가 이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은 중대선거구제면 다당제가 된다. 예. 지역구에 뭐 6-7명 뽑으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뭐 3-4개 당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제1당이 과반을 차지할 수 없게 돼서 그렇죠. 대통령제 기본인 대통령당이 과반을 돼서 책임 정치하는 이게 무너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당제가 되면 대통령제가 무너지면서 연립정권 들어선다. 그럼 이거 내각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국민들에게 내각제 할래 그러면 거의 반대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뭔가 좀 이제 지역 분권, 등권 얘기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이 중대선거구제를. 되게 뭐 박지원 씨 얘기하면은 이제 지역 화합 얘기하면 또 찬성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솔직하게 얘기하자. 이 중대선거구제와 다당제 가면은 이거는 총선 이후에는 연립정권, 내각제 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여서 그렇게 되면은 현재 윤석열 정권을 총선에서 심판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지게 되죠. 네. 어차피 이 여당은 대충 뭐 한 120석에 뭐 일당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과반을 못 점해도.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약간 비스무리한 색깔들하고 이렇게 연립해버리면 정권 유지되니까. 그래서 현재 제일 큰 문제는 대통령제가 우리도 모르면서 바뀌면서 이 윤석열 정권을 총선에서 심판할 수 없게 된다. 이 부분을 지금 거의 숨기고 있어요. 알려준 사람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위성 정당도 만든 정당들이에요. 중대선거구 된다고 얘기해서 다른 당들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어요? 다른 사람도 집어넣어가지고 자기랑 우호적인 세력들을 만들려고 하겠지? 그러면 오히려 합법을 띄고 다양성을 띈다라는 얘기를 가지고는 오히려 더 완전히 블록화되는 상황을 갈 수 있어요. 지금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움직임도 또 심상치 않다는 아니 얘기가 그 있거든요. 중선거구제 때 민한당 있었잖아요. 그쵸. 그 민정당이 이제 일당이었는데 민한당을 만들어서 중선거구제로 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한 대로 갑자기 이명박, 박근혜 나오는데 네. 아마 이제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 되면은 당 만들겠죠. 그럼 그 세 개 당이 연립해버리면은 심판할 길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소선거구제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겁니까? 그게 좋은 제도라기보다는 예. 일단 이 총선에서는 정권 심판까지는 마무리하고 소선거구제 하를 염두에 둔 대통령제였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걸로 심판한 다음에 바꿔야 되는 거지. 지금 이게 뻔하거든요. 이거 누가 먼저 제기했냐? 윤석열 대통령 쪽이 먼저 제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회 이 구태 세력들, 김진표부터 해가지고 박지원, 이재호, 뭐 저기 뒤에 숨어 있는 김무성까지 일찌감치 그만둬야 될 사람들 지금 쫙 깔려 있단 말이에요. 복덕방에. 이 사람들이 야합했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막고 새로운 제도는 총선 뒤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총선 때 오히려 묻는 게 낫죠. 네. 그렇게 바꾸겠다라고 한 근데 내용을 이제 가지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의견이 갈리는 게 어차피 안 될 거다라는 의견도 근데 지배적이고 다들 그렇게 하고 얘기하던데. 그리고 또 한편에는 지금 대통령 힘이 가장 센 대통령과 국회의장 둘이 이제 합작했기 때문에 밀어붙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의견이 존재하더라고요. 저 체포동의안에 네. 찬성한 사람이 그 20-30명이 넘는데 여기서 그걸 어떻게 장담할 수 있어요? 투표가 붙어버리면은 자기가 생존이 중요하지 무슨 뭐 민주당의 정체성 어쩌고 이게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막판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모르는 상황을 알면서까지 예를 들면 투표까지 가는 상황으로 된다? 그래서 그게 되면 그때 가서 이거 어떡하지? 이럴 겁니까?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저만 얘기해서 그랬는데 이제 주로 이재명 쪽 능력들이 이걸 부정해서 그런데 체포 동의안과 연동돼 있다 이 사건이 지금 딱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이탈한 38표가 이 사람들이 중대선거구 세력이에요. 왜냐하면 이재명 자기 당의 당대표가 체포되는데 동의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개딸이고 당원들이 저 소선거제에서는 경선에서 때려 부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대선거가 되면은 날아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 경선을 뛰어넘어 버리기 때문에 이게 연동돼 있단 말입니다.
조금 전에 박근혜 네, 지금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네. 제가 이어서 이제 선거구제와 네. 관련된 것,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세력 내에서 엄청난 내부 분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대구 경북에 좀 기반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나의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면 보수 진영 내는 엄청난 내부 분열의 과정을 겪고 있고 네. 오히려 민주당은 하나로 똘똘 뭉치고 있는 이런 경향성에서 내년에 당이 출범 또는 출연을 한다면 보수 정당에서 상당히 많은 정당 또는 정치 세력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요즘 제가 읽고 있습니다. 우병우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나죠. 그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 민정수석 했지 네, 않습니까? 네. 이분 감옥도 갔다 왔죠. 네. 요즘 이분이 선거운동을 엄청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어디서요? 경북 영주에서. 영주. 고향이 영주거든요. 설마 나오려고요? 아니 그렇게 해서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대요. 그래서 특정한 정당을 지향하는 것은 아닌데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열심히 지금 뛰고 있는데요. 근데 그 이유는 본인이 지금까지 당했던 정치적인 여러 가지 과정들이 너무 억울하다. 이거 어떤 식으로든 본인은 이 억울함을 벗어나야 한다는 게 있고요. 최경환 이러면 기억나십니까? 언제적 이름이야? 언제쯤이다. 이제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네. 하여튼 친박의 핵심이었고 찐박 감별 논란 만들었던 분이 네,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경북 경산이거든요. 실제로 경산에는 최경환 의원 또는 이제 산자부 장관 이런 시절부터 엄청나게 발전을 했다는 지역의 여론들이 있어서 대구에 내려와서 한번 본인이 이제 출소를 했잖아요. 환영 프랜카드가 한 300~400개가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엄청나게 출마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오히려 출마할지 하지 않을지는 아직까지 모른다 이런 게 있었고요. 최근에 유영하 변호사가 네, 다 네, 아시지 네, 않습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의 동향을 이야기하면서 장관 중에서 함께했던 분들 만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확실한 거는 최경환 전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달성군 육아읍에 있는 사저에 직접 찾아가서 몇 번이나 직접 면담을 하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최근에 장관을 만났다는 이야기 나오는 거 보니까 만났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구 경북에서는 지금 과거에 보수 쪽 인사들이 뭔가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한번 뛰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움직임이 확실히 있긴 합니다. 거기에 또 그쵸. 김재수 농림부 장관 예, 있어요. 그분들하고 이제 의외로 저는 박 대통령이 사람을 많이 만난다고 들었는데 유영하 시각을 밝히더라고. 예. 전직 관료들 그리고 친척들이 많이 만난다. 그래서 꽤 얘기가 많이 새나왔어요. 박 대통령 쪽에서. 네.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는 이재명 문제가 정리되면 네. 그때부터 활동하겠다. 근데 이제 왜냐하면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 윤석열 한동훈의 조작 수사를 얘기해달라고 말을 하니까 이제 그쪽이 간접적으로 답변 나온 게 지금 얘기하면 이재명 덕분이니까 신경 쓰 깨버리겠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도 지금 박근혜 욕하고 있으니까. 근데 정리되면 그때부터 그 문제를 제기하면서 세력화시키겠다. 그래서 핵심은 이명박 쪽은 윤석열의 위성정당을 꿈꾸는 것 같고 네. 같이 가는. 박근혜 쪽은 달라. 약간 대립을 세울 수 있는 윤석열 쪽이랑 같이. 윤석열과? 네, 대립을 세워서 아예 TK를 그냥 통으로 먹어버리겠다는 생각도 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는 조만간에 좀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러니까 대구 경북이 압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기득권 구조 안에서 정치 세력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포함해서 윤석열 현 대통령을 고마워하지 않는 거예요. 본인들을 구속시켰던 사람이라는 인식 하나. 두 번째는 대구 경북에서야말로 보수 정치 세력이 나오면 한판 붙어볼 수도 있다. 충분히 분열을 지킬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대구에는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계속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어서 실제로 분열이 일어나면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보수 정당이 분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것은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주목해야 할 대목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쪽에서 중대선거구제를 가고 싶어하는 게 네. 소선거구제를 잘못 붙으면 대구 경북 끝장나는 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중대선거구제로 좀 분점을 하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쪽에서는. 아마도 그래서 선거구제 문제가 되게 중요할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3~4개월 전에 들었어요. 기자들이 이 소위 박근혜 세력이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누가 어디 나갈 건지에 대한 거의 합의가 됐다. 그래서 나왔던 게 뭐 최경환, 뭐 그다음에 우병우, 뭐 이런 사람 얘기가 나온 거 지역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준비가 된 거고 자기들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형태로든지 정치권에 진입해서
자기의 세력들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또 왜냐하면 지금 용산이 다 지금 MB계들이 지금 다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대선거구제라니까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보수 세력이 훨씬 더 예를 들면 우아하게 품격 있게 세력들의 네트워크 카르텔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민주당이 문제인 거죠.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문제들을 간파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야 되는데 내보내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같이 정치를 하게 되면 안 되는 문제가 또 발생을 해요. 누구신지 다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있으면 민주당이 계속 40%대 넘어가기 어려워요. 가면 갈수록. 왜냐하면 계속 분탕질을 하니까 자기 권력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야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게 이재명 당대표였는데 이재명 당대표는 발목이 좀 묶여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상황이 된 거예요. 이대로 가게 되면 그냥 편하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들이 매우 기분 좋고 편하게 갈 수 있는 판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내부에는 그렇게 뭐 그런 일이 있겠어라고 하는 아주 라이브한 방식의 접근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다들 물어보면 아이 뭐 그렇게 절대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차피 지금 이게 복잡해지고 자기들의 이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꾸려면 너무 많은 충돌이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소선구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냥 지금 논의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지 실제로 성사될 일의 가능성은 매우 작다. 그냥 대부분이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아니 제가 왜 놀랐냐면 제 아는 2살 형이 선거법 선거제도의 아주 그 전문가예요. 네. 방송에 최근에 나와요. 나와서 뭐라고 해요? 3가지 안이 올라와 있었잖아요. 자기가 선호하는 거는 대선거구제 병립형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학자들까지 이렇게 들러붙어가지고 그게 맞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대선거구 5.7인 정도 대선거구제를 하게 되면 다양한 정당이 들어와서 민의를 대변할 수 있을 거라고 막 밖에서 펌프질하고 내부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세력 모아서 툭 치고 넘어가면 그게 갈 수 있는 거죠. 지금 대부분 우리들이 그런 거잖아요. 중대선거구제로 가게 되면 양당 정치의 폐해가 없어질 거야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선입관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쭉 가서 그렇게 가지 말란 법이 있을까요? 그렇게도 얘기하던데요. 그러니까 일단 다른 곳은 그냥 놔두고 도농복합지역부터 그쪽만 시범적으로 딱 이번에 하는 방안도 있다. 그렇게도 얘기했는데 그게 뭐 현실성이 있는 거예요? 도농복합 더 좋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도농국화가 이제 국민의힘이 원하는 거고 농촌이 강하니까. 근데 민주당은 절대 안 된다. 하려면 다 같이 해야 된다 해서 대선거구제로 제가 볼 땐 대선거구제로 전체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예, 대선거구제로. 그다음에 민주당이 아니 지금 대선거구제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비례는 아마 병립형으로 가려는 것 같고. 그랬을 때 이제 이 아까 말한 대로 저 이명박 세력, 박근혜 세력 플러스 아파 여기 흔히 얘기하는 수박 세력은 한 50명 정도가 독자신당 만들어도 충분히 붙어볼 만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중대 선거구제로 가든 가지 못하든 지금 현재 보수 진영 내에서 이제 상당히 분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제가 이번에 이재명 이제 대표에 대한 기소 내용을 보니까요. 네. 새로운 게 별로 없이 없어요. 이거 거의 이재명 대표 이제 벗어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민주당은 지금 실제로 분화 가능성이 저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내년 총선 때까지 이재명 체제로 계속 가는 민주당과 보수 진영 내에서 상당히 분화의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움직임들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을 높이지 못하고 그립을 잡지 못하잖아요. 네. 그럼 총선은 하나만 아니겠어요? 제도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민주당은 이탈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이재명 리스크가 점점점 줄어드는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막 강력한 드라이브로 막 국정 운영을 한다 그러면 국민들에 대한 피로감 엄청나게 지금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는 보수정당 국민의힘이 다음 총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다 없다? 저는 아주 낮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국힘 쪽에서 보면 수습하지 안 되는 상황이고 오히려 그런 전체적인 진행 상황을 보면 민주당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지금 작동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지금 현재 한 이제 지지율이 역전되는 것 같아요. 일본 네. 하동 이후에. 그러면 뭐 어떤 조사에서 한 10% 정도 이기게끔 나오는데요. 10% 앞서면요 거의 200석이에요. 네. 소선거구제에서는 지난번에 그 170대 100 나왔을 때가 한 7% 앞섰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럼 지금 10% 앞서겠다 그러면은 1년 동안 10%더 버린다면은 무조건 소선구제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예, 예. 그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소선구제 유지하려는 이렇게 이 스크럼이 안 보여요. 오히려 이걸 깨려는 움직임이 훨씬 세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민주당 쪽에 일을 하시니까 네. 제가 정치평론을 하는 쪽에서 보면 지금 민주당이 내부에서 이재명 리스크다 아니다 막 이런 이야기하고 반명의 움직임이 어떠니 저떠니 하잖아요. 네. 이거는 본질과 별로 관계없어요. 정치 구조 자체가 지금
보수 정당 쪽에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고 특히 한일 문제 이런 거 잘못 처리하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69시간이 문제가 이러니 저러니 뭐 대통령 말 바뀌지 장관 말 바뀌지 총리 말 바뀌지 막 이러면서 국민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의 피로감을 많이 느끼잖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이거를 이재명 너가 책임지라 말아 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이미 올드 패션, 이미 지난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총선에서 엄청나게 큰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게 여론조사에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어서 야, 국힘이가 안 되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특히 민주당에서 개혁 좀 외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더 파이팅 있게 좀 싸워서 정치 뒤집고 바꿀 수 있다. 이런 자신감으로 밀어붙여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참 그렇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저도 이제 이른바 카더라 여의도 소식 통해서 이제 긴밀하게 들은 정보에 의하면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의하면 연말 정도로 이재명 대표를 약간 뒷선으로 네. 빼고 그리고 이제 뭔가 비대위지만 대표는 유지하되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립을 잡고 가는 뭔가의 바지 이렇게 대표는 바지 사장으로 놔두고 그런 실질적인 대표를 인선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제안을 받았대요. 그 특정 계파에 좀 약간 오른팔인 사람이 지금 중국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분한테 전화가 와서 이걸 준비 중이니 좀 귀국해라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계파가 SK계라고 그러더라고요. SK면 누구죠? 세균. 정세균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이제 하나를 일단 네, 그래서 이제 그분 실무적인 띄우려고 책임을 한다. 하고 예. 이제 정세균 대표가 올지 아니면 실제로 그 SK계가 장악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움직임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만 유지하고 네. 실질적인 권한은 글로 이양을 하는 모양새가 있다. 그런 움직임이 있다까지는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정확하진 비대위가 않은데. 아니고 이제 공심위를 일찍 끼워서 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뭐 있죠. 여러 가지 그게 제일 방식이 있지 중요하죠.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이번에 민주당은 원내대표가 누가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제가 이제 민주당의 내부 균열을 좀 보면요. 확실하게 친명하고 친문은 좀 다른 길로 간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중심으로 친문과 친명이 합쳐서 뭔가 민주당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많이 깨진 것 같고요. 엊그저께 그 전해철 의원이 나와서 기권했다는 하는 거잖아요. 발언 이런 거 보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바로 대놓고 만장일치하는데 왜 그따위로 네. 하느냐고 막 김의겸한테 맞아요. 막 이렇게 이제 항의를 하잖아요. 네. 아 완전히 많이 벌어졌구나. 그러면 이재명이 결국 홀로서기 하려면 지금 원내대표 경선이라는 문제하고 다음 총선과 본인의 일정한 이선 후퇴를 통한 정권 위임 체제 거기에서 젊은 사람들이 대거 들어가서 정치 혁신을 이루고 뭔가 정당 민주주의 플러스 혁신성을 딱 내놓으면 민주당은 아주 큰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근데 그 정치권에서 한 6개월 뒤 얘기가 그 계약으로 이행이 됩니까? 이게 신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연말에 뭐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계약서 쓰신 것도 아니고. 제가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질서 있는 퇴진은 거짓말이라니까요. 질서 있는 퇴진이 어디 질서 있는 있어요? 퇴진은 뭐냐면 이낙연계와 정세균계가 정치에 다시 복귀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 줘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재명 당대표가 8월이나 9월달에 1심 재판 결과가 나오잖아요. 네, 네. 질서 있는 퇴진을 하지 않아도 되거나 아니면 그냥 날아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1심에서 유죄가 나왔어요. 네. 어떻게 질서 있는 퇴진을 해요? 그냥 고개 숙이고 지금도 가야지. 이런데 난리 선거법 나겠죠. 김문기 말씀하신 예, 거죠? 일심에서. 빨리 나온 거니까. 예. 그러니까 1심에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 거기서 만약에 무죄가 나왔어. 그러면 이제 그럼 이제 검찰의 수사가 완전히 예를 들면 이제 땅으로 처박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질서 있는 퇴진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재명한테 얘기하면 죽이고 앉아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질서 있는 퇴진을 하라고 상식적으로요. 저는 그 아예 거래가 지금 거의 됐다고 보는데 이번에 박용진 의원이 개딸 다 나가라 이제 갈라쓴다는 정도까지 하면은 이제 경선 없다는 얘기예요. 경선 한다 그러면 그 당원들하고 싸울 수 있겠어요? 거기 정치인이? 이게 아예 머릿속에 경선 없다는 얘기니까 저는 아까 그 중대선거구제와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은 이제 양자가 윤석열과 수박들이 거의 거래해 먹었다고 봐요. 중대선거 해줄 테니까 너네 마음 놓고 가결해라. 우리 가결해줄 테니까 중대선거구제 분명히 해라. 양자가 거래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한 번 또 올 거잖아요. 아, 체포동의안이 네, 또 올 그게 거니까 그때 정리가 그때는 제가 볼 된다는 때는 판을 깨야 되는 거죠. 파열음을 완전히 내버려야 되는 지금처럼 하면 안 되고 지금 간본 보고 이제 그때는 어떤 형태로든지 아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쌍방이. 안 그러면 이 불안한 상황을 어떻게 유지하면서 갈 수 있겠어요. 정치인들이. 공천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인데. 아까 우리 전기현 대표님 말씀대로 이재명 대표가 유지하는 한에서 중대선거에 가면요. 큰일 나는 수가 있거든. 이게 제거된다는 전자에서 중대선거구제지. 그럼 한쪽은 강력한 차기를 다시 받고 있어.
나머지는 다 잔챙이들이야. 이래가지고 붙을 수 있겠냔 말입니다. 이게. 심란하네요. 참. 그래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선거구제 개편이 이재명 대표의 그 거취와 다 맞물려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 공작이라는 겁니다. 이거 그냥 쉽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게 전 서울이에요. 뭐 서울 상황 좋지 않아요, 실제로. 뭐 예를 들면 지금 중도층 같은 경우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만 만약에 서울 지역에서 바람이 불고 가장 많이 출렁이는데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가장 많이 올라간 데도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변동이 지금 워낙 개 짓을 하니까 저희 용산이 서울 지지율이 내려갑니다만 내년 1, 2월 달에 뭐 엄청난 사태가 발생하거나 뭐 한 번 더가 불안하거나 아니면 옛날에 저기처럼 예를 들면 뭐 부동산 뭐 바람이 분다거나 이렇게 돼서 올라가게 되면 서울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수도권을 담질 수가 있나요? 경기도는 좀 나름대로는 가난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서울에서 밀려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상당히 비판적인 여론이 강하긴 강한데 서울은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서울이 무너지면 제가 볼 때 민주당 아마 굉장히 큰 나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저는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민주당이 살고 죽고 난 결판 난다고 보는 쪽이지 이재명 당대표가 물러나고 물러나지 않는 것은 관계가 없다. 공심위가 딱 만들어지잖아요. 세 가지만 확실히 지키면 돼요. 자, 첫 번째 586들 있지 않습니까? 네. 고향 다 찾아서 고향 보내야 돼요. 네. 충청도 출신 서울 경기에서 586 하는 사람들 있죠? 네. 충청도 가야 되고요. 부산 출신들 지금 서울에서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 많죠? 부산에 내려가야 되죠. 부산의 민주당 의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면 거기 나가서 다 붙어서 이겨야지 그 사랑개혁 공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서울 수도권에 빈자리 누굴 넣습니까? 임재현 부대변인을 비롯해서 청년 정치인이라는 이름으로 개혁지향, 혁신지향하는 젊은 사람들 대거 수도권 경기 지역에 20명을 공천해 보세요. 586도 고향으로 다 하방시키고 그러고 나서 다선 중진들 있는 데서 양문석 이제 때 서서 한판 붙는 거예요. 때나 때딱 하고 붙고 밀어내고 경선 지키고 이기든 지든 피 철철 흘리고 대신 당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우리는 총선에 이기는 일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정치개혁하고 한국 정치 바로 세우겠다. 이렇게 하면 이재명 당대표가 있든 없든 무슨 관계가 있냐고 민주당이. 호남은 어떻게 될까요? 예? 호남 물갈이 확 해봐야죠. 거기는 내보내면 되는 사람이니까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대거 이제 바꾸어서 하는 거를 이재명 당대표가 어떻게 자기가 손에 피를 묻힙니까? 공심위에서 해야 되지. 그리고 민주당의 개딸, 그 다음에 친명, 뭐 비명 다 합쳐서 컨센서스가 없습니까? 김대중 정치인, 노무현 정치인 어떻게 구현해서 정치를 국민에게 돌려줄 것이냐. 그 공천 못할 거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소속 나와서 이기지 않습니까? 그럼 무소속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에 혁신공천 해야 되고 수도권 586들 하방시켜서 고향에서 싸움하도록 해야 되고 영남 출신들 부산 대구 다 가서 붙어야 되죠. 요 국회의원 했던 사람들. 그 자리에 젊은 사람 넣으면 왜 못 이기냐고. 이재명 당대표의 문제가 나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민세훈 대변인께서 그런 말씀을 좀 당내에서 많이 하십시오. 네, 대표님, 이재명 대표님 그리고 당 관계자 여러분 지금의 말씀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원외위원장들이라도 손잡고 이 선거제 개편 안 된다. 윤석열 심판부터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된다. 이 모습 좀 내줘야 되고. 아까 마지막에 약간 제가 언급하고 넘어갔는데 이명박계 박근혜께 분명히 총선에 참전을 하는데 박근혜 쪽이 과연 친윤 위성정당으로 가느냐 반윤석열로 가느냐인데 제가 하도 박근혜를 까니까 하여튼 뭐 그쪽에 관계된 뭐 친인척들은 분명히 반윤석열이다. 예, 자기들 감옥 보낸 사람하고 어떻게 손잡고 가냐 그렇죠. 이런 목소리가 네, 나서 네. 만약에 박근혜 쪽이 반윤으로 가게 되면 이거 완전히 다른 판본일 겁니다. 근데 대구에서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이 아직까지 그렇게 강한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윤석열 한동훈에게 당한 조작날조 수사를 정면으로 들고 나오면은 파장이 클 거고 그걸 어정쩡하게 가면은 별로 파장 없을 거고 마치 지난 대구시장 때 어정쩡하게 유영아 밀었다가 별거 없었거든요. 네. 근데 그들에게 당한 수사를 들고 나와버리면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참 이 뭐 정치 참 어렵네요. 이렇게 뭐 생각만 하면 어려운데 우리가 매일 그래서 술을 먹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술을 또 깨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고 깨고. 네, 우리 변 대표님은 약을 깨셔야 되고 이제 지금 저희가 그래서 숙취 소재 술겜을 소개를 약 깨는데도 드리겠습니다. 도움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먹고 네, 있어요. 드세요. 네,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네, 약 깨는데도 도움 될 것 같아요. 네, 술 마실 때 좋은 친구 술겜입니다. 네, 숙취는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아세트알데히드 때문에 생기는데요. 이것을 빨리 없애야 숙취가 해소됩니다. 자, 네이버 평점 4.9에 검증된 상품입니다. 네, 저희도 이제 많이 실질적으로 인체 실험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네, 제가
오늘 새벽 2시까지 술을 먹었어요. 아, 그래요? 지금 그래서 아침 일어나자마자 술게임은 책상에 술게임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요? 그걸 먹었더니 술 많이 먹은 것 같지 않죠? 네. 얼굴을 보게 되면. 어우, 그래서 이거 괜찮네? 괜찮네? 숙면하신 것 같습니다. 네, 얼굴이. 제가 네. 거의 지금 마루타가 돼가지고 지금 네.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능 좋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술김의 진정한 효과는 음주 후에 발휘가 되니까 술 먹고 나서 드시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또 이렇게 술을 먹고 있잖아요, 또. 아, 이거 먹으니까 술 먹을만 하죠. 동시에 드시나요? 그럼 무한대로 들어갈 텐데. 저는 먹었습니다. 네. 약 깨려고 먹었어요. 예, 그래서 요즘 여기에 전화가 많이 오는 많이 모양이에요. 오는 어제 건가요? 우리 네. 그 담당자가 그 요 원장님한테 직접 전화해서 네. 어느 정도 팔리고 있습니까? 너무 바빠 죽겠어요. 대답 못 하겠어요. 이러면서 술 게임은 한번 먹어보면은 계속 먹는데요. 네. 그 정도로 이제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민족이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맞아요. 술 게임은 패키지로. 윤석열한테 좀 보내줘 볼까? 윤석열 맨날 술 먹는데. 그러면 네. 나라 일을 나란 일을 좀 나쁜 일은 안 제대로 하겠죠. 하시라고. 좀 네. 덜 하라고요. 술 많이 드시고 술 깨고 좀 덜하게 해야죠. 근데 원래 진정한 술꾼들은 이런 거 안 먹어요. 네, 그래서 이제 친구들도 이제 술 친구들 많이 있으시죠? 그러면 선물에도 좋은 술게임은 검색창에서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주문 전화 031-323-2559에서 주문도 가능합니다. 네, 어쨌든 이름은 참 서민적이에요. 네 술게임. 술게임 아주 서민적인 이름이에요. 네, 참 딱 대놓고 써 있죠. 네, 술게임. 네, 다음은 또 하나 또 소개해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제가 목소리가 지금 좀 약간 갈갈하죠. 지금 환절기이기도 하고 최근에 좀 많이 피곤해서 목이 조금 안 좋은데 이 목에는 이 도라지 배청이 엄청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으뜸농부의 유기농 도라지 배청 스틱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진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그냥 쪽 짜먹으면 돼요. 방금 우리가 술게임 먹는 것처럼 먹으면 되는데 이게 설탕이나 올리고당을 포함해 어떤 화학 첨가물도 들어가지 않은 도라지 배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환절기에 또 우리가 미세먼지도 많잖아요. 이런 거 하나씩 드시면 이제 목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하나씩 어떻게 제가 여기 갖고 나눴습니다. 우리 임 사장님. 예. 자, 그거 지어주시고요. 네, 네. 이게 잘 도라지. 근데 도라지 배청. 쪽 짜먹는 걸 어떻게 짜먹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직 안 열려. 너무 많이 드셨다. 너무 쭉 짰어. 잘못돼서 여기 있습니다. 예. 너무 쭉 짰어. 아이고. 제가 며칠 전부터 이거 도라지 배청을 먹고 목이 좀 아팠는데 실제 좀 좋아졌고요. 아니 어제 하도 효과가 있길래 이 실제 생산하시는 분이 진영희 대표님이신데요. 네, 네. 어떤 농부신데 우리가 이게 방송 나와서 이렇게 야 어떤 농부의 유기농 도라지 배청 정말 좋습니다 이런 거를 방송하잖아요. 네. 본인이 미안해서 못 보겠대요. 왜요? 그 우리가 보통 이렇게 홍보하면은 기분 좋아야 되는데 네. 자기 제품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주는 모습이 민망하시네. 너무 민망해서 민망하시니까. 그런데 어제 저녁에 계속 문자로 전화가 와가지고 문자로 계속 들어와서 굉장히 바쁘게 주문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네. 효과 확실히 있고 가성비도 좋고요. 네. 가격 대비 아주 품질이 뛰어난 어떤 농부의 유기농 도라지 배청 스틱 네.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거 맛있는데요? 좋은 제품도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것도 네. 좀 우리 시청자분께서 좋은 정보가 될 것 같고요.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으뜸농부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010-8724-3908 번호로 문의 전화 혹은 문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문 요청란이나 후기에 스픽스 보고 왔다 하시면 저희도 도움되고 이게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 전화도 한 통 오시겠죠? 스픽스 전화 그렇습니다. 왔다고? 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고요. 마지막은 저희 스픽스몰이 리뉴얼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오픈을 했고요. 원래 기존에 있던 스픽스몰이 리뉴얼돼서 네이버에 스픽스몰 한번 검색하시면 새롭게 바뀐 스픽스몰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 예, 임 사장님 광고 확실히 신뢰감이 팍팍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네. 당황하면서 네, 계속 네. 소개를 어머, 하시는데 어머. 불편하진 않으신가요? 예, 아닙니다. 제가 또 오바를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 솔직하게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라지청을 드셨더니 목소리가 더 좋아지신 것 아, 같습니다. 진짜 도라지 잠깐 모델 지금 사이에. 괜찮아졌어요. 네. 바로 과거네요. 요즘 확실히 광고가 좀 많이 들어오는 것 아, 같고 PD가 예. 막 그 들어오는 광고 지금 조정한다고요 하는데 좋습니다. 그만큼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스픽스를 애청해 주시고 또 나오는 광고를 믿고 이렇게 사주셔서 저희들이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최근에 그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이제 뭔가 목에 힘이 좀 꺾인 것 같던데요. 지금 최근에? 목에 힘? 아닌가 더 들어갔나? 어쨌든 그 인간이 그렇다고 목에 힘을 뺄 인간입니까? 내가 볼 땐 끝까지 싸울 건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너무 뻔뻔하지 않아요? 자기가 위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장도 아닌데 헌법재판관도 아닌데 위원인데 왜 헌재가 그런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제가 볼때 반헌법적 맞습니다.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은 사법부가 판결 내린 거를 뒤집고 네. 법무부 장관은 헌재가 판결 내린 거를 뒤집고 네. 그러면서 자기 입으로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나라를 운영한다고 얘기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또 이제 탄핵하자 그러면 또 이제 또 중도층이 좀 불안해해요. 그러니까 중도층들이 그런 걸 좀, 그러니까 나쁜 놈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좋아하는데 네. 저놈을 나쁜 놈을 작살을 내야 돼 그러면 또 예를 들면 약간 좀 멈칫거리는 게 있어서 불안한 게 싫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좀 잘근잘근 좀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좀 씹었으면 좋겠어요. 씹어줘야 돼요. 죽이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잘근잘근 계속 씹어서 만신창이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준비를 잘 안 하시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항상 민주당 발리니까 대들기만 하면 발려버리니까. 그러니까 나서는 사람도 그러니까 없어야지. 맨날 날리려고만 하니까 그 사람을 갖다가 날리는 거 쉽지 않거든요. 진짜. 근데 이번에 헌재 판결에서 재밌는 게 한동훈 장관이 장관 이름으로 이 제기를 했는데 네. 법무부 장관은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자격이 없다. 네. 권고 자격이. 맞아요. 그리고 이제 내용적으로는 검찰의 수사권은 헌법사항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동훈이 했던 게 법적으로는 완전히 헛소리였다는 게 다 드러났거든요. 맞습니다. 그 사실 내가 봐도 아니 대한민국 헌법에 검찰의 수사권을 보장해놨나 없어요 그런 내용이. 네. 근데 지금까지 자기들끼리 막 떠든 거야 검사들끼리. 검찰의 수사권을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거. 마치 우리들은 시민들은 그런 줄 알고 다 그렇게 알고 가잖아요. 막 떠들니까 네, 네, 법무장관이. 네, 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 게 체포동의안 들어왔을 때 법무장관은 행정관료로서 우편 배달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네. 우리 쪽 검사가 이렇게 체포했으니까 결정해 주세요 얘기하면 되는데 네. 자기가 검사인 것처럼 그냥 완전히 그 피고를 막 다그치듯이 지금까지 노무현 때도 그랬었고 이재명 때도 그랬었고 검찰이 보내준 체포영장에 없는 문장을 자기가 만들어서 단군 이래 최대 부패니머니 이거 완전 월권이거든요. 네. 법무장관이 아닌 자기가 마치 수사검찰처럼 하고 있는 게 근데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법무장관은 검사가 아니라고 때려버렸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자격이 없다. 네. 그럼 지금까지 체포영장 읽을 때 그 메시지들도 다 위법이에요. 한동훈 장관은. 중립을 지켜야 돼 행정관료가 검사처럼 행동했거든요. 완전히. 네. 그럼 지금까지 있었던 한동훈의 행동들이 위법을 다 따지기 시작하면요. 충분히 탄핵감 다 되는 거죠. 이것들이.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실패하더라도 탄핵 소추 안을 내고 국회에서 표결 시도하면 해야 한다. 자, 법무부 장관이 권한쟁의 심판을 할 수 있는 당사자가인지 아닌지 본인이 법을 모릅니까? 그리고 심지어 검사조차도 그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을 때 네. 검사는 쉽게 얘기하면 행정관료로 집행만 할 뿐이지 네. 거기에 대해서는 판단은 입법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상권분립 국가에서 입법권을 가진 데서 당신의 업무는 어디까지 있는지를 공직자에게 국민들의 이름으로 권한을 딱 정해주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 있는데 자 그러면 일개 검사가 네.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나 못 믿겠다. 아닙니다. 이 언론에 대놓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네. 이 헌법에 위반된 결정이다 이렇게 떠들면 이 자는 행정관료예요? 아니면 지가 헌법 위에서 그러니까 놀고 있는 절대자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동훈이니까 또 정치하네? 괜찮네? 아이고 너 잘한다 말. 민주당은 한번 대섰다가 안 되면 또 면박 당할까 싶어서 안 한다. 이게 말이 되냐고. 이런 것들을 반드시 국회에 올려놓고 이런 법무부 장관을 제대로 심판하자 우리가 네. 이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리더라도 저는 민주당이 이럴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조용해요 지금 이 사건이. 근데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지금 본인 법무부 장관이 실제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검증도 할 수 있고 하다 보니 이제 대법관들이 이제 조만간 몇 명이 계속 교체될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믿고 지금 저러는 것 같아요. 실제로 거짓말을 또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안타까운 네. 거는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정치판에서 여의도에서 여당, 야당, 정치인들이 모여가지고 사법부의 독립을 이렇게 국민들의 힘으로 지켜왔는데 사법부의 결정 자체를 가지고 이제 정치인들이 갑론을박을 하면서요. 완전히 권위를 진짜 땅바닥으로 실추시키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으로 가버리면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은 입법, 행정, 사법에서 이제 입법 기관이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정당은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면서 헌법까지도 흔들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용납해야 되느냐. 실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여러 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생각을 바꿔야겠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5대 4였잖아요. 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4는 예를 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말이 맞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일단 상황이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맨날 하는 게 뭐냐면 대법관들 바꾸는 거예요. 자기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의제화시켜서 물어봐서 거기서 예를 들면 보수가 많으면 보수적 판결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 또 미국 같은 것도 종신이니까 이게 되게 문제가 많은 건데. 한 명 죽으면 난리 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 하나 바꾸려고 그러면 한 번 박아서 이 사람이 오래까지 살면 보수 정당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그 판결만 내려주는 거니까. 근데 요번에도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이든 아니면 대법관이든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판결이라고 하는 법률에 기초하는 게 아니라 이데올로기적인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결을 갖다가 다 내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5대 4가 조만간 바뀔 거잖아요. 또 숫자가. 네. 헌법재판관 바뀌죠. 그죠? 네. 바뀌죠. 그죠. 그러니까 좀 그런 그 전에 해야 된다 하려면 빨리 해야 되는 건 있겠네요. 그러니까 상황적인 윤석열 요인상. 정부 내에서 한 명 빼고 다 바뀌지 않습니까? 대법관은 대법관? 그리고 헌법재판관도 상당수 바뀌겠죠, 당연히. 네. 아유, 예. 참 큰일이네. 참, 어떻게 돼야 되나? 매우 무서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사업화되니까 웬만하면 토론 안 하고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사법부에다가. 야, 내 말이 맞니? 네 말이 맞니? 그래놓고 여기는 자기 사람 갖다 거기다 심어놓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 완전 이상한 정치가 벌어지는 사태이죠. 그러니까 정치가 법을 지배하는 세상에서 국민들은 어떻게 되느냐. 법은 기준과 그리고 목적과 그리고 국민들에게 결과를 수용할 수 있도록 최고의 보루처럼 우리한테 이제 결정을 내려주는 기관이잖아요. 여기 정치가 개입해서 난도질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정치적 판결밖에 없다. 이러면 똑같이 우리가 80년대 군부 구테타 이후의 정권, 아예 군사정권 밑에서 살던 사법부를 완전히 국가 권력이 농단을 했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이것을 여의 문제다, 야의 문제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이익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따진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진짜 이것은 정치가 정상화되어서 사법부의 원래 기능을 그대로 가도록 해주고 정치는 정치대로 국민들에게 선택을 하게 하는 경쟁 체제를 바꿔야 한다. 이제 이런 것들은 매우 우리에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과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참 여러모로 이제 사법부까지도 이제 검찰이 장악하는 세상이 됐다고 하니 일반 시민들은 또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검찰은 지금 뭐 본인들이 되게 위세 등등한 것 같지만 실제로 그냥 공무원이잖아요. 법무부 산하의 외청에 있는 공무원인데 본인들이 지금은 법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것들을 보면 화내요. 외청이라고 그러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다 보니 카든 자리에 다 검사들이 앉아 있어서 지금 벌써 2임기부터 시작해서 검사판이네. 그러니까 다 하나씩 기어 나오잖아요 지금. 아니 얼마나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 체포 네. 동의안 표결해놓고 지금까지도 기소를 안 하고 기소를 안 있어요. 해요. 웃긴 그것도 거예요. 증거가 없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 사각사각 소리 뭐 나니 뭐 별얘기도 다 거의 했으면서 100일이 돼가는데 네. 100일 동안 저거를 묶어두면 사람 작살나는 거예요. 내가 기소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계속 그동안 수사가 벌어지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권은 없는 거예요 그냥. 네. 인권은 없고 그냥 계속 잡아두고 묶어두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 저거는 노웅래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때문에 사전 예를 들면 도상작전한 거구나라고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100일을 저걸 기소를 안 하고 그러니까 변 묶어두죠? 대표가 이제 지금까지 검찰 수사가 조작날조되었다. 박근혜 탄핵 문제도 그렇고 또 지금 조국 전 장관 문제도 그렇고 조작날조의 전문이다라고 했을 때 대중들이 느끼는 것은 저도 그랬죠. 설마 검찰이 그렇게 하겠어라고 하는 생각 하나. 그건 고정관념이죠. 두 번째는 검찰이 진짜 그랬다면 저거는 나라가 끝인데라는 걱정이 두 가지 동시에 존재하는데 여전히 검찰이 하는 행동은 뭔가 근거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우리의 예단과 편견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검찰의 실체를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거고요. 무조건 자기들이 휘두르는 칼이 법치라는 이름으로 국민들한테 강압을 하잖아요. 네. 여기에 우리가 사실은 포로가 돼 있는 느낌이 들어서 야 이게 정말 타도 운동을 하더라도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대중의 일반 정서는 검찰이 설마 근거도 없는데 했겠어 이렇게 이제 평가해 주는 거 있잖아요. 이러니까 이제 탄핵 국면이든 또는 국회 내에서 장관 탄핵 소추안이든 이런 것들이 이행이 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민들이 더 똑똑해지는 수밖에 없다. 검찰의 실체를 알아야만 검찰을 어떤 식으로든 조치할 수 있지 모르는 상황에서 막연하게 검찰이 법적 기준과 잣대로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더 당하고
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그 하영재 국민의힘 저 경남도의 의원을 이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7천만 원 정도로 또 구속영장 이제 체포동의안 들어갔는데 저거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한테 2차 체포동의안 치기 전에 몸풀이용 혹은 잽을 던진 거거든요. 나는 저런 문제도 난 이제 야당이 지금 뭐 곤욕스럽다는데 당리당략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 영장이 173페이지인데 그걸 다 보고 판단한 거 아닙니까? 난 저것도 아마 부실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게 완전히 정략적으로 딱 띄었기 때문에 뭐 대부분 뭐 증언만 가지고 있을 까는 놓고 그래서 저걸 보고 허술하면은 저거 민주당에서 부담 없이 저거 부결시킬 수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검찰이 갖다 대면은 아까 말한 대로 국민들이 그냥 믿으니까 만약에 잘못 어처해서 이거 가결시킨 다음에 이재명 대표 부결시키면 굉장히 이상한 모양이 되니까 그걸 다 공개를 하고 영장들을 국민들에게 브리핑하고 이런 문제 있지 않냐? 그러면 그냥 남의 당이라도 부결시켜버려야 된다고 봐요. 그 국민의힘에서 지금 불체포 이제 특권 포기하겠다고 서명하고 뭐 6명인가 이렇게 했죠. 제가 쭉 읽어보니까 아는 분도 있고 또 원래 알고 있던 분도 이름이 없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야, 이 사람들의 심정은 뭐였을까? 정말 헌법기관으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쟁에 이런 것들을 내세워가지고 이재명을 어떤 식으로든 체포동의안 통과시키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정말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포기하겠다고 하면 포기가 되나요? 법에 나와 있는 아니, 안 건데? 돼요. 절차는 반드시 밟아야 돼요. 무기명이기 때문에 몰라요. 아니, 절차는 해놓고도 밟아야 뭐- 하고 거기에서 나는 체포동의안 통과시켜 주세요라고 본인이 호소를 해야 되죠. 네. 왜냐면 국회 회기 중에서 그렇게 오는 건 반드시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냥 가겠다 이건 안 된다고요. 참 이러니까 정치 검찰이라는 얘기를 듣는 거죠,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런저런 상황들을 놓고 보면 이게 범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그리고 무리하게 기소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권, 방어권을 보장해주지 않아야 된다고 가면 결국에는 검찰권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이걸 조절과 통제를 하냐고. 이런 걸 보면 답답하기 짝이야. 세상에 1년 6개월 동안 하나의 사건을 갖다 수사를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323을 압수수색.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차고 넘치는 증거가 있다고 얘기해놓고 왜 차고 넘치는 증거는 왜 제시를 안 안 하는 내놔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또 한대요 딴 것들 백현동부터 뭐 가스공사 미래 정자는 더 한다는 거야. 성남에 있는 동네 그냥 다 그러면 뒤집어서 윤석열 보낸 거야. 임기 내내 이재명 대표 수사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제가 스토리를 좀 요약해 보면요.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원래 국힘 지지했던 사람, 민주당 지지했던 사람 말고 한 40%의 중도층은 실제로 이재명이 돈을 먹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 증거를 계속 검찰이 찾고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의심을 보통 사람들이 지울 수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기소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재명은 돈은 안 먹은 건 거의 확실하거든. 야, 그런데 죄가 돼? 이제 그때서야 처음으로 야, 압수수색 몇 번 했어? 수사검찰 몇 명 동원해서 야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처음에는 이재명이 계속 구석으로 몰려가지고 두들겨 맞고 스스로 해명도 하더라도 무슨 소리고 저 분명히 먹었을 거 아니야. 성남시장 했으니까 먹었겠지. 경기도지사 했으니까 뭔가 이권 개입했겠지. 이렇게 우리가 막연하게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비사실 공표를 통해서 검찰이 계속 내세웠는데 막상 이 지경까지 딱 와서 기소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중도층들이 이재명 이거 안 먹었네? 증거 없네? 이제서야 비로소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것이 압수수색의 횟수, 수사검찰의 동원 총 숫자 이런 걸 보니까 이재명 이거 잘못된 거 아니구나. 검찰에서 확실하게 표적 수사를 하는구나. 이러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회복되고 이재명의 당대표 자리가 계속 유지되는 걸로 이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죠. 근데 언론에서 이런 걸 좀 얘기를 해줘야 중도층도 진짜 아니었네. 그동안 얘네가 심했구나 하는데 지금 언론에서도 전혀 다뤄주지 않잖아요. 아까 한동훈 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중도에 계신 분들도 여전히 이재명 대표가 여전히 뭔가 비리가 있고 계속 비리가 나와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더라고요. 이제 이런 걸 털어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언론에서. 428억도 웃겨요. 네. 저수지. 그러니까 428억 나온 계산법이 웃기다고요. 김만배가 예를 들면 자기가 낸 돈을 다 까주잖아요. 네. 까줘가지고 700 몇 억이 돼야 되는 건데 428억만 받기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 유동규가 병신이지 그런 걸. 아니 700억을 받을 수 있는 걸 왜 그걸 김만배를 떼주고 자기가 428억을 받냐고요. 그럼 만약에 받았다고 치면 이재명이든 정진석이든 김영이든 그걸 내버렸겠어요? 야, 너 바보야? 그걸 왜 빼? 그렇게 개고생했으면 700억밖에 못 벌어? 이럴 거 아니에요? 얘기한 것처럼. 단순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해서 싸움을 안 해요.
나 이해가 안 돼. 그렇게 계산해서 주면 받으실 거예요? 700억 받을 거를 428만 아니가 준다고 안 700억 얘기하면 더 내놓으라고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비상식적인데 프레임에다 걸리니까 그냥 사실로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뭐가 문제가 있구나. 진짜 저수지가 있나 봐. 거기엔 돈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지금 저수지가 없다는 게 거의 확인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심리 상태를 일종의 자기 확정 또는 이제 확정 편향 또는 자기 확신의 영역에서 이재명은 먹었을 거라는 일종의 단정이 있잖아요. 예단 있잖아요. 또 그렇게 먹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추론. 여기에 사실과 증거가 없어. 여기에 우리가 계속 세뇌돼 왔죠. 언론도 그렇게 안 알려주고 검찰은 비사실 공표하고 이런 과정에서 아무리 심각한 독재 정치가 이루어지더라도 결국 민심은 들고 일어나서 역사적 수레바퀴를 뒤집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진실을 알려주는 언론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중은 이것을 조금씩 늦게라도 알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저는 민주당이 지금 상당히 좋은 기회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고 이럴 때야만이 정말 진실과 사실이 무엇인지 증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검찰이 법적 기구로서 어떤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를 국민들이 확실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그 민주당한테 바라는 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기시다가 뭘 가져올 거라고 또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죠? 맨 처음에는 정상회담 하면 뭐 가져올 거라고 얘기했다가 오염수 갖고 아무것도 오겠지. 받은 게 없으니까 네. 다음에 답방하면 가져올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내부의 구조를 얘기해 줘야 돼요. 일본 정치 핵심은 일본 회의라는 게 있어요. 일본 회의가 뭐냐면 구구단체와 신도라고 하는 자기 종교 단체 두 개가 결합을 했고 여기에 새 역사 모임이라고 하는 극우적인 역사학자들이 모여서 이 집단들이 지금 일본 정치의 거의 3분의 2 이상이 장악을 하고 있고 거기에 상징적인 인물이 아베였어요. 아베였다고요. 이 구조가 그대로 있어요. 기시다는 그냥 그 말단에 있는 조그만 조무래기 집단들의 수장일 뿐이에요. 그럼 아베 쪽 사람들이 지금 다 장악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극우적인 국수주의를 통해서 과거와 같은 군국주의적인 부활을 추구하는 정치가 작동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 집단이 일본 정치 핵심인데 기시다가 자기가 뭐라고 우리나라한테 보따리를 갖고 올 수 있겠어요.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제가 볼 때는 기시다 작살나요. 내부에서 하면 작살날 거라고. 근데 갖고 올 볼따리는 있나요, 근데? 아까 못 갖고 온다고요. 네. 그 보따리 갖고 오면 자기가 무너지는데. 근데 이런 설명들을 해서 윤석열이 얘기하는 계속 지금 꿈을 막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꿈꾸고 있어, 막. 가져올 거야. 8월 9월 달에 가져올 거야. 근데 기시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한국 여론을 보아가며 답방 여부를 결정하겠다. 그거는 그 일본은 완전히 그 한국의 대사관부터 특파원이 레이더 조직으로 돌아가서요. 윤석열이 지금 국민들에게 전혀 안 먹히고 있네. 이거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화이트리스트를 다 해주겠다고 해도 일본 산업성은 해. 우린 더 볼게. 얘기는 맞아. 밑에 안 따라가는 걸 뻔히 보이니까 그러면 또 퍼지겠지. 이걸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좀 순진한가 봐. 그러니까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자체가 바본데 옛날에 그랬잖아. 일본 사람들은 매우 착하고 정직하다. 그걸 믿고 있는 게 아닐까요? 착한 게 아니고 신념이에요. 윤석열의 신념인 것 같아요. 제가 좀 오바해서 이야기하면요. 순진해서 저렇게 주는 게 아니고요. 거대한 이익이 걸려 있어요. 그 이익은 국익이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한국 사회를 이루고 있는 기득권 구조 안에서 그것이 대기업이든 특정 집단이든 일본과 저렇게 화해와 협력을 함으로써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뭔가 있어요. 미국하고도 미국이 지금 말도 안 되게 지금 강압적으로 지금 동북아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간자로 역할을 엄청나게 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대결 구도에 몰려가서 뭔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것이 국익에 도움된다. 이념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거대한 거래가 가능한 이익이 숨어가 있다. 저는 그것이 군수 산업인지 저는 재벌 기업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걸 통해서 국내에서 지금 뭐 이런 재산 처분 막 엄청나게 하잖아요. 국가가 이런 데서 심지어 방송국도 특정 누구가 가져갈 것이다 말 것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YTN. 자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거대한 이익의 카르텔 안에서 뭔가 움직인다고 봐야 되지 순진하기 때문에 일본에 당한다 이념적이기 때문에 일본 당한다 저는 이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훨씬 더 위험한 것은 천공 문제 김건희 문제 그리고 본인이 지금 행동하고 있는 일련의 경제정책 이런 것들이 국익이라는 것들로 포장된 거대한 이익의 움직임일 수도 있다. 이런 경계심을 저는 늦추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본인이 외교를 뭐 미국이든 일본이든 하는 외교라고 하는 일들이 실제 지금 기업이라고 하는 뭐 대기업, 재벌 대기업에 도움이 전혀 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자, 손해가 되고. 아니 이제 그것들은 이제 좀 이제 네, 결과를 보고 해야 되는데 삼성, SK 이런 예, 일본하고 예, 예. 어쨌든 이제 소부장을 중심으로 뭔가를 하면은 상당히 많은 이익을 볼 수 있고 한일 반도체 협력을 통해서 국제 시장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중심으로 판을 새로 짜면 훨씬 더 이길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성하고 SK는 이번에 왜 중국 갑니까? 회장들이 최태원하고 이재용 회장이 지금 가잖아요. 제일 왜냐하면 제일 큰 중국에서도 데서 물건 진짜. 팔아야 되고 미국하고 팔아야죠. 손도 잡아야 되죠. 그게 이익이지. 일본하고 손잡고 미국하고 손잡지만 자 재벌 대기업은 중국하고는 손을 뗍니까?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익이겠죠. 그런 면에서 일본하고 미국하고 협력하라고 하는 정부의 정책에 따르지만 국가 전체를 놓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런 일련의 움직임에 종합적인 국익의 보탬이 되느냐 이런 데서는 저는 다른 의견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금요일 날 우리가 녹화하는데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다 네. 예. 서해 소연에 가서 둘 다 작정하고 울었어요. 진짜 어이없어. 그 서해 소연달이 천안함과 연평폭격으로 이제 만든 건데, 그러니까 한 횟수로 따지면 13년 전의 일이고 만들어진 건 2010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네, 만들었는데 네, 네. 그때도 박 대통령이 안 울었는데 10년 전 지난 일을 이제 가서 부부 둘이 같이 어엉 울던데, 야, 내가 보니까 윤 대통령이 지금 울고 싶은 심정 같아. 뭔가 안 되니까 어디 가서 울어야 되는데 여기서 우는구나. 여기서 울어가지고 또 태극기 노인들이 지금 난리가 났었거든요. 내가 앞으로 보겠어. 이제 6월달 현충일부터 6.25 기념일 때 우나 안 우나 이제 근데 그 복장 보셨어요? 김건희 복장? 윤석열이랑 똑같이 똑같이 입었어요. 입어가지고 넥타이 아예 메고. 완전히 그 작정하고 영토 왔더라. 그냥 냅두세요. 말한다고 말을 듣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정권이 힘을 가지고 국정 운영을 이렇게 정말 격렬하게 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네.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 1년쯤 지나가지고요. 2023년 3월 말의 시점으로 거꾸로 돌아보면 정말 대한민국 웃겨서 배꼽 잡고 정말 자빠질 수가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일어나는데도 여전히 국가 권력이 대통령이 힘을 가지고 밀고 있으니까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데 세월이 지나서 오늘 이 순간을 다시 거꾸로 뒤집어 보면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구나 이렇게 평가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바이든 날리면 이 새끼 뭐 기억 안 나 막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통령이 자기의 결단을 가지고 열심히 통치하겠대. 웃긴 나라죠, 웃긴 나라. 웃긴 나라죠. 진짜 말이 안 되는 나라인 거지 이런 나라가. 그때 전면으로 싸웠어야 되는데 날리면 할 때 그거 넘어가면서 이제 점점 기괴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도 바로 그 순간일 계속 수 스무스무하게 있어요. 넘어가는 지금도 것 같아요. 지켜보고 다음에 보자 심판은 이게 아니라 진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적합한 때일 수도 있다. 아니 미국도 웃기잖아요. 우리 한미동맹은 굳건하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나서 미 국무부가 인권보고서에다가 협박과 뭐 이런 얘기를 써놓는 거 보면 야 진짜 이놈의 국익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뭐 가치 동맹이요? 인권과 자유의 민주주의의 가치 동맹을 한다고요? 무슨 미국하고 한국이 그런 동맹을 하고 있어요? 다 반대인데 반인권이고 반민주주의고 뭐 이런 짓을 하고 있으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거 진짜. 인류 역사에서요 가치 동맹으로 국익을 지킨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국익은요 오로지 잔인하게 전쟁하듯이 내 걸 챙겨오는 것이 국익이지 무슨 가치 동맹을 합니까? 아니 그 아베 담화 맨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인권과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아베가 담화에 그렇게 썼어요. 근데 지가 안에 있는 다 지가 제일 안 하는 반인권이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라고요. 제가 볼 때는 아베 담화를 지금 계승하겠다라는 게 기시다고 네. 그 말을 갖다가 오부치라고 계속 우기는. 그러니까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우기나 똑같은 지금 우기는 짓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바탕 위에서 네. 임채연 우리 사장님을 비롯한 민주당 쪽에서 활동하신 분 정말 정신 차리고 열심히 좀 하십시오. 네. 기대도 정신 차리겠습니다. 기대도 되겠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겠습니다. 왜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 이거 근데 먹고 못하는 사람들. 뭐 나는 아무 힘도 없는 민주당에서 아무 아 힘도, 요즘 민주당 정상 힘도 막 계속 직책도 없는 막 사람인데. 또 최근에 당직 개편한다면서요, 민주당. 아 그래요? 네, 뭐 당직 좋은 자리- 개편하면 뭐 저 같은 사람 더 못 들어가죠. 당직 대표는 안 좋은 방향으로 하는 것 같은데 안 좋은 방향의 개편인 것 같아요. 수박을 수입하는 네, 건가요? 수박 수입에. 네, 저 같은 사람 뭐 어디 국물도 못 봤죠. 열심히 하는 사람은 더 쫓아낼 것 같은데. 네. 오히려 저한테는 야 너 퇴진 집회 같은 거 그만 나가. 누가요? 그러게 있지 않을까. 아니 저는 사실 그 얘기 들었어요. 제가 7월부터 퇴진 집회 나갔었거든요. 그때 사실 당 쪽에 있는 모 관계자가 지금 당론이 그게 아닌데 그렇게 나가서 퇴진하는 게 맞냐라고 제가 질문을 들었을 때
아니 내가 당을 대표해서 나가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당이 이제 상당수 굉장히 지금 좀 위축되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당직 개편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보고요. 이제 슬슬 마무리. 예, 그러니까 제가 어디 당에 가냐에 따라 이제 당직이 뭐 개혁적으로 변화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당직 제안이 오더라도요. 좋은 정신, 올곧은 마음은 버리지 마세요. 네. 설사 정치를 못하더라도. 네, 저는 윤석열 퇴진을 위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제가 이제 인상적인 문구를 어떤 분이 얘기해서 그걸 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이 계속 취임 전부터 지금까지 항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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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외치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러더라고요. 굶어 죽을 자유, 사업 망할 자유, 입 쳐닫고 침묵할 자유, 자살할 자유가 있다. 대한민국에. 명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 이렇게 외치는 자유는 바로 이런 자유일 거다. 그래서 저는 이 윤석열의 자유를 타도하기 위해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서 타도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왁자지껄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 가셔야 끝까지 버티면서 죽지는 네. 말고 네. 열심히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토요일인데요. 즐거운 주말 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리미엄 피트니스 브리티시 클럽 서울 강서 최고급 시설 합리적 가격과 고품격 서비스 스픽스가 직영하는 피트니스 클럽 브리티시 클럽은 당신의 건강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서울 강서 브리티시 클럽 02-3664-9998